한 주간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태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총리 인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이제 찾다 이제 찾은 거겠죠.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돌려막기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만약에 또 예. 이제 정은 그 총리 지명자가 또 낙마라도 한다면 예. 정말 전국이 완전 공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전혀 좋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예. 이제 결국 이제 저번 그 인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두 가지 그 잣대가 네. 결국은 그 병역 문제하고 저 재산 축적 문제예요. 네. 재산 축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 경로를 거쳤는 건데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지명을 했다 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뭐 그 사법연수원장을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공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한 열흘 정도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원희 비서실장 인수위 예. 임명도 했었고,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 인수위원장도 했었고, 이번에 정원도 검사 뭐라 그러죠? 그분 전 이사장이라 부르던데 뭐 법률구조국장이라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인선의 방향은 좀 당선자 쪽에서는 무난한 분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정치적으로 모나지 않고 예. 그냥 국민들 볼 때 아,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이게 찾는데 지난번 김용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상치 않게 재산 문제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들 이런 걸로 걸렸는데 네. 이번에도 그 맥락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난하고 좀 국민들에게 신뢰 주는 사람을 찾은 것 같고 네. 뭐 검증 이제부터 시작되겠지만은 예. 이번엔 철저히 했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위법 사실이 없다로 넘어갈 수가 없다. 현재 국민 정서에서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재산이 막 땅이 막 여러 군데 있다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땅. 그거를 판단을 하고 임명을 했겠죠. 네. 이 재산이 한 19억 원 정도로 맞아요.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들의 병역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디스크는 이제 그 김용준 전 그 총리 후보에 비한다면 상당히 미약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저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제 체중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디스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디스크는 이게 지금 이른바 애국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이 디스크 맞아요, 문제로 맞아요. 계속 예. 맞아요. 사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이나 혹시 이제 이른바 친노 매체에서 디스크 가지고는 함부로 문제 제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 본인들이 예, 디스크 양쪽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뭐 그 계산하고 디스크는 괜찮을 것 같다고 예.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디스크가 지금 번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파 쪽도 이제 디스크는 또 문제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예. 저쪽을 계속 디스크 다른 사람이 들어서 깠기 때문에. 찍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 반전이 되네. 양쪽 다 지금 이제 함부로 서로 하기 어렵죠.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사안을. 문제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무난하게 그냥 통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근데 아까 이제 19억 재산 김용준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야당 입장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돌발 변수가 사실 돌발 나왔죠. 변수가 너무 네. 나왔고 그리고 제가 볼 땐 그거는 김용준 전 그 총리 후보의 저는 문제점도 좀 있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엄정한 체크를 하지 않았고 예. 어떻게 보면 박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박 당선인이 줬던 신뢰에 대한 어떤 너무 이제 그 신뢰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절한 어떤 대응을 못했던 거죠. 아, 네. 오늘 박흥렬 이제 경호실장, 그다음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 두 분도 선임이 됐어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장수 전 장관이야 이제 이른바 NLL을 지킨 걸로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죠. 예. 애국 안보 입장에서는. 근데 예.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에 비해서 원칙적이고 강한 이제 안보 원칙을 가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사실상 참여 정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유화적인 이 노선을 많이 따랐었죠. 왜냐하면 노래 통령 때의 장관이었으니까. 네. 예, 예. 근데 마지막에 NLL 북한 협상할 때 북한이 워낙 과도한 요구하니까 그걸 안 받아준 것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강경 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좀 온건 사람이 온 거고 애국 우파 쪽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꽃꽃 장수라고 불려서 약간은 좀 강경하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신 걸어온 거죠. 국방장관의 예. 노선을 볼 때는 강경 노선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노무현 정권 때 장관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전 이 부분이 요즘에 궁금한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요. 이게 뭐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경찰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지금 수사의 초점은 이제 그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관련 트윗을 정치 관련 댓글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렸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수사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올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 국정원 여직원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선거 개입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예. 뭐 아무리 무슨 좌파 사이트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어떤 엄정 중립, 특히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엄정 중립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선거 생각해요. 개입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격한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국가는 중립을 지키고 그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들을 허락해주는 표현의 네. 자유를 허락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국정원이 너무 좀 저는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버하고 일단 있다. 계속 지금 고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일찌감치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예. 이게 그 일이 커지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좀 번지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이제 국정원 측 해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트에 중국 쪽에 있는 이른바 대남 선동단이 집중적으로 글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미끼를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진다는 개념은 북한 쪽에서 대남 선전하는 글들이 주로 이제 제주 해군기지 철폐를 네. 주장하고 4대강을 막 비판하고 이제 그런 글들이 간첩들이 쓴다. 저 중국 예. 쪽에서. 네. 그러면 그거를 반대되는 얘기들을 아주 애교 섞인 표현으로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반대글을 반박글을 다시 쓰게 되면 그걸 추적하겠다. 이게 이른바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죠. 예. 근데 대선 기간에 겹쳐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은 한 편도 없었다. 지금까지 나온 글들은. 대부분 정부 관계된 글들을 가지고 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북한이 어차피 정부를 비판하니까 그걸 잡기 위한 미끼글을 던진 거거든요. 저는 이건 지금까지 팩트로 봤을 때는 전혀 선거 개입은 아니다. 예. 통상적인 이제 정부 그 심리전 활동인데 대선 기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선 기간 동안은 대북 심리전 하지 말자. 예.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활동을 가지고 왜 심리전인데 대선 개입이라고 기간이라고 하냐? 하니까 예. 그럼 대선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국정원은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랑 지금 대선 기간 중에 한 거랑 거의 양이 비슷한 겁니까? 뭐 4월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지난해 4월부터. 근데 네. 그 하게 된 동기도 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늘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던 이적 분자들이 예. 오유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거 잡는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선 기간 임박해서 더 양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4월부터 대선 날 시작해가지고 임박해서요. 예,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까지 쭉 예. 이어왔던 거죠.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이제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된 건 아닌데 문제는 선거가 현 정권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간첩들을 하면 유인하고 잡는다는 글이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로 올라가니까 대선 결과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예. 그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경찰이 뭐 관련 아이디 30개 제공받고도 상부에서 수사 덮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네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된 이제 변 거예요, 이거는?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요 아무 예.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장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들을 못 내놓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북 제가 뭐 간첩이라든가 스파이라면 네.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가서 활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거기가 되게 오히려 유명한 이제 미디어 사이트라면서요. 워치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할 것 근데 같고요. 오유에서 그 그러니까. 간첩이 활동한 거는 명확한 거고 이제 간첩했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문재인 지성에 아주 범람하는 사이트 아닙니까 이제 글들이 거기서 글 몇 개 써가지고 여론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글을 써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여론을 바꾼다 그 개념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예. 믿기가 맞는 것 같다. 그건. 두 분이 보시는 게 완전히 다르게 근데 보시네요.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냐면 그 뒤에 이제 예를 들면 변 대표 말씀대로 그게 대북 심리전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단 그 오유에서 이제 간첩이 활동했다는 그런 식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 뭐냐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여직원의 개인의 문제로 계속 놔두고 있느냐는 거죠. 아. 지금 계속 여직원의 고소, 그냥 여직원이 자신의 어떤 신상이 공개된 것에 대한 고소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넘겨준 것에 대한 고소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사실 또 경찰과의 이거는 어떤 관계에서 국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볼 생기고. 때는 어쨌든 저는 그 방법이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황장소장 같은 경우는 방법이 너무 유치하다고 국정을 비판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방법은 미끼글을 던져가지고 잡겠다는 방법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비밀리 했어야 되게 다 알려줬잖아요. 미끼 던진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은 공식적으로 국익적 국정원 차원에 대응을 해야 차원에서는 한다는 이게 거죠. 좀 황당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의 간첩 잡는 방법인데 방법이 다 들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국익적으로 큰 지금 침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아까는 국정원이 제대로 해명 못한다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하게 되면은 그 방법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방법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예. 변 대표의 주장이니까 그게 또 밝혀진다면 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데 예.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냐 그럼 왜 이것을 사실 국정원 지금 여직원이 한겨레 기자와 이제 그 오유 대표를 소송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예.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의 신상을 자기의 동의 없이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변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경찰 수사권 문제라든가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겹쳐지면서 예. 사건을 아무도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는 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에다가 맡게 돼서 아주 한국의 고질적인 관행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사법부로 넘겨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해명법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국의 가장 최고의 그 고급 정보를 다룬다는 국정원에서 예. 이런 식의 대응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거 같고 저렇게 예. 보면 저렇게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사안을 하나 가지고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른 것 같은데 실체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경찰이 그런 빨리 결론 상황이네요. 내려줘야죠. 아. 경찰이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그렇군요.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변희재 대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왼쪽 목이 지금 디스크 왜 아프신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뻣뻣한데 이 트위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니 좀 저희 집은 추운데 좀 추운 집에서 좀 밤새 좀 트위터다 보니까 지금 목이 결려가지고 네. 좀 말할 때 좀 지금 힘듭니다. 밤새 유지- 트윗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조국 교수, 공지영 씨 이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아니요. 조국 교수는 제가 예.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이공계 학자 그룹이 논문 표절을 검증해서 정식으로 서울대 측에 제소를 한 거고 네. 예. 저는 별 관계가 없는데 저희 사이트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것처럼 저는 논문 검증할 실력이 안 돼요. 아, 대졸자인데 뭐 박사 논문 검증합니까? 근데 이공계 학자 그룹이 한 거예요. 젊은 학자 예. 그룹이. 그 문제고 공정 씨하고 무슨 일 있었죠? 공지영 씨하고 뭐 굉장히 안 좋은 감정 싸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 싸움이 아니고 예. 그건 진짜 제가 공정 씨한테 예. 쪽지도 보내야 되는 거 오해인데 예. 종북의 개념 논쟁이 자꾸 벌어지니까 예. 네. 종북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세력을 가장 협소하게 보는 종북 아닙니까? 예. 저는 종북을 넓게 보는 입장이니까 그 1차 개념에 떠나서 2차 개념은 그런 종북 세력임을 뻔히 알면서 손잡고 같이 뛰는 그룹. 이거 종북 세력이란 말이죠. 저는 이게 공지영 씨도 이게 해당된다고 봐요. 공지영 네. 씨 왜냐하면 야당 종북연대를 지지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더 넓게 가면은 좀 세상을 잘 모르고 좀 모자라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종북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공지영 씨는 종북에서 막 북한 지령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는 거를 좀 기분이 나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태강 교수님 이 사안을 아세요? 예, 저도 좀 보셨어요, 아는데요. 좀? 예.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우리 변 대표가 애국 보수라는 말을 자주 쓰고 그것을 이제 전파시키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예. 예.
종북이라는 개념은 사실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종북이라는 개념은 과거엔 좀 민족주의적 어떤 범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예. 과연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애국 보수와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논쟁도 사실은 그런 개념의 또 혼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공정시를 옹호해 준 사람은 사실은 그분이 종북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어떤 차원, 인권의 차원이라든가 양심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공지영 씨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와 상관이 없이 근데 그분들을 다 종북이라 불러버리면 정말 다 종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별로 좋은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사실은 종북과 가장 많이 싸운 분이 이태광 교수인데 좌판에서 종북이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종북과 많이 싸우신 분이죠. 저는 명쾌하게 그 이념의 내용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NL이라든가 예. 주사파라든가 이런 명쾌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 들고 종북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북한과 대화를 하자, 북한과 교육을 하자고 하는 분들도 다 종북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경제적 차원의 어떤 대북 교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명쾌하게 이념적 지형에서 이념적 용어를 불러주자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종북 개념들을 재정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공정식 종북을 좀 논하다가 좀 오해가 빚어진 것 같고 공지형식 종북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뭐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가는 본인의 삶을 좀 돌아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자, 이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하고 좀 오해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공정 씨 그 얼굴 보고 토할 뻔했다 하신 것도 절대 제가 모욕을 하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모욕하려는 말이 아니었고 예. 그런 정치적인 행위, 그 대통령한테 얼굴을 바치겠다 정치적 행위를 비판했는데 이게 또 잘못 전달됐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와인 한잔 하면서 풉시다고 제안을 해놨는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답이 없는 거죠. 예. 예. 참 이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이 이게 나타나네요, 교수님. 원래 우리 변희재 대표가 원래 키보드 워리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험해요. 그래요? 세대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참 특이합니다. 이 교수님, 네. 그 법원이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 신청을 제청을 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사실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요. 화학적 거세법 같은 경우 사실 약간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약간 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그런 법령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 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제법의 어떤 그 국제사법부라고 불러야 되나? 국제사법 세계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선진국 수준의 어떤 법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들, 국제법의 예. 차원에서 그런 것이 예. 보장이 돼야지만 우리 사법부들이 또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FTA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미군 범죄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국제 표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법관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화학적 거세는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법적인 문제고 예. 예. 실제로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걸 발기를 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발의를 예. 한 분들도 그렇지만 명백하게 이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러면 사실 예. 화학적 거세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발의가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그 성범죄 예방의 어떤 그런 저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그거는 네. 일단 심리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저는 복합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 받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지만 예. 예. 실제로 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을 계속 내는 것은 화학적 거세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근본 않다고 봐요. 대책이 아니라고 보시는 아니죠.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광 경희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